16번 보시죠. 16번.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강제 집행을 하겠죠. 오래간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오래간만에.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갑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자와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인 을은 열받아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게 뭐죠? 판결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채권자는 법원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 소송을 뭐라 불렀죠? 본안소송이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안소송. 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다른 자의 소유 부동산이니까 판결이 확정이 돼서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채무자 재산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즉 보존하도록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이게 보존소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존소송은 온전하게 보유하도록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보존소송이라는 뜻이에요. 채무자가 그 재산을 온전하게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소송, 보존소송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였습니까?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채권자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 이 피보전 권리가 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이죠. 따라서 보전소송으로 무엇을 제기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이건 긴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은 금방 결정한다고 했죠. 2, 3일이면 결정이 나와요. 결정이 나오면 이제 등기소에 촉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촉탁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그럼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갑 구해야겠습니까? 을 구해야겠습니까? 갑구.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이기 때문에 갑 구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니까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 맞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 구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등기에 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갑과 을이 전세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권 양도계약 그러면 요 갑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 구겠습니까? 을 구겠습니까? 당연히 을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가 전세권, 두 번째가 가압류 가처분이죠.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월구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 이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금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자 을이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고 제한의 의미만 있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셔요? 따라서 이 갑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이후에 다른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다른 각종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왜? 금지의 의미는 없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병 소유로 바뀝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A가 아니라 을이겠죠. 을. 그러면 이 을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의무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맞아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을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의 표현이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승소한 채권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해주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이 등기는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때 갑은 을에게 등기도 넘겨줘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왜? 제때 등기를 안 넘겨줬으니까. 그러면 이때 갑이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 을이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할 때, 즉 등기를 신청하기 그 전에 미리 등기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배상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서를 가지고 요 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갑이 같이 가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단독신청, 공동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가 돼야 되겠죠. 등기부에서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가 돼야지만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요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시 신청이라고 했죠. 동시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먼저 말소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이걸 먼저 말소한 다음에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을명의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 했죠? 직권말소.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직권말소.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기억 나실까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때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소유권 뺏어갔죠.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동산은 갑의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A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내 건데. 맞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등기는 잘못된 거니까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 A가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취소를 요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취소 결정이 날 겁니다. 취소 결정이 났으니까 이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따라서 법원은 취소 결정한 다음에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원칙은 뭐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 촉탁이 되면 이제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 이거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가처분 등기는 말소됨이 원칙입니다.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해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과 대단히 유사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요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가등기는 원칙은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가등기 의무제의 승낙서가 있어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꼭 외워달라고 했는데 다시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를 가지고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 의무제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그래서 이 의미는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에요. 맞아요. 단독 신청. 그럼 여기도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가처분. 저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과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가등기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결정입니다. 의미가.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은 다른 거죠. 의미가. 이건 너무 기니까 보통 이것을 생략해서 가처분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가처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처분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저쪽은 가등기로 기록되고 이건 가처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때 이 가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등기법 89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기법상의 제도예요. 그런데 요거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예요. 우리 등기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서 먼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등기법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아까 보신 바대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저기 보신 바대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어떻게 불복을 하는 겁니까? 통상의 말소 절차에 따라서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는 원칙은 가등기 어떻게 말소가 되죠? 원칙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가등기 할 때 여러 번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입니다. 즉, 이 가등기는 원칙은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공동신청을 통해서.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폭넓게 허용이 된다고 했죠.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도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통해서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가등기니까. 그런데 이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어떻게 촉탁하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됨이 원칙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보통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어떻게 말소가 되냐면 불만이 있는 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불만이 있는 자가 저기서 A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요. 뭐라고 이의 신청하냐면 가처분 결정은 잘못된 거니까 취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걸 받아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취소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취소 결정이 나와요. 취소 결정을 한 다음에 법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소에 가등기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말소 등기가 촉탁이 되면 등기관은 가처분 등기를 잘못 얘기했네.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법원은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 하겠죠. 맞아요. 등기소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촉탁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이 촉탁 말소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 제도를 통해서 말소 촉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불만이 있는 자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오고 가처분 취소 결정이 됐으면 법원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 부른다고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불러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서 말소가 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출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보통 강사들이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서 말소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이쪽 제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네, 1번을 보시죠. 1번. 20분 동안 한 문제도 못했네. 1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금 이 의미는 뭐예요? 요 을과 갑이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맞아요. 그렇죠. 네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네. 한 필지 토지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있는 자는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이거 이해가 되셔요? 여기 이 지문이 법무사에서 출제됐던 지문인데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일부에 대한 채권자는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틀렸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25분 동안 한 지문을 했네요. 네, 2번. 굴착한 토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왜냐면 굴착한 토굴이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되죠. 그런데 토굴은 앞에 문이 뻥 뚫려 있으니까 외기분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없겠죠. 3번.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왜요? 지하상가의 통로, 복도, 계단,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건 전부 다 뭐죠? 구조상 공용부분. 구조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죠.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4번.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 여러 번 보셨죠?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이 인정이 되고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분단성도 인정이 되고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용도성도 갖췄죠.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5번.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무엇을 첨부할까요? 도면을 첨부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게 금년도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 양쪽에서 출제가 된 지문이에요. 지금 3층짜리 일반 건물을 그린 건데요. 3층짜리 일반 건물,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일반 건물이에요. 특정,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인데 갑이 특정층 전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을은 지상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특정층 전부니까 전체 건물의 일부네요. 따라서 이때는 도면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외워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법무사와 등기공무원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양쪽에서 다.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도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진 것이죠. 근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특정층 전부니까 그 범위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를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은 도면을 첨부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 등기나 또는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일부이지만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답은 1번이 될 테고 17번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중에 부족이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죠. 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특약 등기 신청. 그럼 이거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환매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죠. 다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죠. 2번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등기는 불가능하죠. 다만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용익권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지분이 아니라 토지가 되니까 이것도 금년도 양쪽 시험에서 다 나왔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등기임자로 신청할 때는 이때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3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는 지상권 설정. 지상권 용익적 권리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되죠. 양립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전환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전환권 등기는 가능할 테고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 가능합니까? 공유물 불분할 약정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절대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등기법에서 허용할 수는 없겠죠.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18번. 다음은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인감증명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등기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자신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인감증명이죠. 따라서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셔요?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은 인감증명이 아니라 무엇을 첨부하는 겁니까? 공인인증서 정보. 맞아요. 이 인감증명은 처분하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을 확인하는 거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첨부하지 아니한다? 첨부하지 아니한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렇죠. 또한 이 인감증명은 신청서에 도장이 찍혀 있을 때 첨부하는 거니까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 대신 첨부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 인감증명은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대리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고 본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정상이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지 임의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임의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임의 대리인이 등기 신청의 대리권도 있으면서 동시에 처분 권한도 위임받아서 처분의 대리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임의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첨부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죠. 임의 대리인이 등기 신청의 대리권만 있을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 등기 신청의 대리권 플러스 처분의 대리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이때 임의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감증명은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건데 우리 등기규칙 60조에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세 번째,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는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첨부했죠. 그 다음에 지적공무상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이때 공유자는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용의권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셔요? 여섯 번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죠. 일곱 번째,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제3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셔요? 네, 정확하게 암기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출제가 되면 얼핏 기억나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1번,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게 금년도 본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인감증명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이 있고요. 부동산 비매도용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인감증명이 있는데 이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은 요 매자가 매매입니다. 그리고 요 도자는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이런 뜻이에요. 도자는 넘길 도자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뭐예요?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겠죠. 따라서 이 도자가 의미하는 바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럼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감증명이에요. 요게. 그럼 비매도용 인감증명은 뭡니까?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외에 사용하는 인감증명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비중이 어느 것이 더 셀까요? 이게 훨씬 비중이 센 거죠. 그러면 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매도 인감증명은 모든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전용이 가능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비매도용을 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비매도용 인감증명을 가지고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금년도 본무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맨날 떠든 거긴 한데.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몇 월? 3월.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3번,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방문 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맞습니까? 맞죠? 4번, 5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소에 날인한 상속인 1,000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맞죠? 그 다음에 19번도 금년도 본무사 문제예요. 제가 베낀 겁니다. 1번,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을 하는 임대차, 즉 채권자 전세는 월세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월세가 없으니까 월세가 아니라 뭘 기록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기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이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월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월세가 없을 때는 보증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2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단독 신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맞습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첫 번째,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됐을까? 두 번째,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까? 기억나셔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테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이 결정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명령하는 겁니까? 촉탁하는 겁니까? 촉탁하는 것이죠.
이때 미등기일 때는 먼저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임차권 사용수익 권리로서의 임차권은 아니죠. 따라서 이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3번을 보시면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 보존 등기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것도 말소해야 됩니까?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둔다고 했죠. 왜? 부동산이 있을 때 등기부가 있는 게 정상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4번 법원의 촉탁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 했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고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이건 참 생소하죠.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촉탁이 됐는데 그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법원이 결정을 냈고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죠. 근데 촉탁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을 했으니까 이 임차권 등기는 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하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수리할까요? 각하할까요? 네? 다시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됐으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하겠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결정하고 촉탁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의무자가 바뀌었죠. 촉탁서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의무자가 달라졌죠. 맞아요. 촉탁서에는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의무자가 되어 있죠. 근데 등기부에는 현 소유자 명의로 등기의무자가 되는 꼴이죠. 따라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29조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임차권 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에 있던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촉탁서에 기록되는 등기의무자는 전 소유자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소유자는 현 소유자죠. 다른 사람이 되니까 촉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0번. 합의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합의자가 2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사망한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의자는 자기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합의지문은 원칙이 처분과 상속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죠. 맞아요. 따라서 합의지문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처분과 상속이 가능하겠죠. 이때는 지분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상속과 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하게 되면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이 되니까 잔존 합의자 명의로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2번. 수인이 합의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의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다. 합의를 공유로 바꿀 때는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입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3번. 소유자가 합의자 공동 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에 의해야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 그러면
합의에서 총리로 바뀐다면 이거는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이라고 했죠. 따라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죠. 4번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합의 지분을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합니까? 아니죠. 등기 권리자 전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합의 지분을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고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플러스 누가 추가돼요? 잔존 합의자. 기억나셔요?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갑을병이 합의자입니다. 이때 갑을병은 3분의 1씩 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합의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갑이 A에게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때는 합의자가 바뀌네요. 어떻게 바뀌네요? A, 을, 병.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합의병인이 갑을병에서 합의명인 A, 을, 병으로 바뀌니까 이때 하는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등기를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지분을 상실하는 자,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지분을 취득하는 자, 등기 관리자. 그리고 잔존 합의자. 기억나셔요? 그래서 등기 관리자는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잔존 합의자가 등기 관리자로서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잔존 합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5번 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